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 교사 박문수입니다. 네, 자 오늘 겨울방학 특집으로 다양한 특강을 저희가 준비해서 마련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박문수 선생님께 잠깐 퀴즈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논술고사가 처음 실시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논술이요? 네. 글쎄요. 제가 고등학교를 갈 때도 논술 비슷한 걸 봤으니까 아마 80년대쯤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예. 8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처음 등장을 했었는데 그 뒤에 폐지가 됐다가 94학년도 이 수능 시험이 도입이 되면서 다시 부활했다고 하네요. 예. 생각보다 역사가 그렇게 짧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공통시험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낀 대학들이 반영을 했다가 뭐 출제 수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변동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논술 얘기를 하시죠? 혹시 의도가 오늘의 빤하지 주제가? 않나요? 맞습니다. 자, 오늘 네. 대학별 시험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자 또 많은 수험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지요. 이 논술, 채점관도 반하는 인문계 논술 전략을 주제로 소중한 특강을 마련해봤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에게 논술 만점 전략을 전해주실 분이신데요. 인문계 논술 전문가이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든든한 멘토시죠. 대학교육협의회 논술연구위원이자 충남 서령고 선생님이십니다. 최진규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진규입니다. 학생들은 논술을 배우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논술의 신입니다. 그런데 저는 결코 논술의 신이 아닙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논술의 그 정답을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공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공식대로 답안을 썼을 때 학생들이 상당히 출제자의 의도에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런 호칭을 붙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논술에 대해서 아마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마무리될 때쯤에서 아마 좀 어느 정도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만으로도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논술의 신이 전해주시는 논술의 정답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지 오늘 이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오늘 특강 외에도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2014학년도 수시 상담 접수를 받고 있는데 선생님 좀 신청 방법 알려주시죠. 네네, 2014 수시 상담 지금부터 신청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상담 접수는 전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지상파 DMB 그리고 케이블 TV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려움에만 너무 떨지 마시고 정확한 공부 방법 저희와 함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겨울방학 특집 최진규 선생님의 채점관도 반하는 인문계 논술 전략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논술에 대한 그 말씀을 진행을 하셨는데, 논술의 과연 그 출발점은 어딜까? 우선 먼저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논술은 이제 1986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시작이다 이렇게는 이제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논술의 역사는 매우 길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 제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려시대 광종 9년 958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과거 제도가 시작이 되는데 물론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서 계속 이어졌지요. 우리나라 논술의 역사는 이렇게 몇 세기를 넘나들 정도의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선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논술은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그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서양에서는 뭐 프랑스의 바칼로레아가 뭐 100년이 넘었다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논술은 아주 상당히 오래된 그런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제도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날의 논술하고 과거 제도하고의 어떤 특징도 있다가 논제를 제가 분석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시 모집 얘기를 해볼게요. 그 수시 모집은 현재 올해의 경우에는 66.2%를 선발하겠다고 대교협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일단 수시 모집은 지원은 해야 되겠는데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겠지요. 많은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제 내가 수시는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수시를 판단하고 정리할 때 학생들은 대개 이제 몇 가지 선에서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술 전형과 같은 이제 대학별 고사, 그 다음에 특별 전형과 같은 어떤 입학 사정관 전형을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추상적인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접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수시 모집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긴 하지만은 전형별로 선발하는 인원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사실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욕심이죠. 그렇다라고 볼 때는 논술 전형이 과연 얼마만큼 수시 모집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특히나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학에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는 학생들이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일단 몇 개 대학의 전형 요강을 살펴보는데 아직 2014학년도 요강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3학년도 요강을 중심으로 해서 2개 대학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고려대학교 2013학년도 전형 내용이 나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70.1%를 수시 모집에 선발을 했죠.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을 했습니다. 살펴보시면요. 일반 전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33.19%를 선발했고요. 그 다음에 추천 전형은 대부분 이것이 이제 입학 사정관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전형은 이제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학생들이 고려대의 경우에 도전할 수 있는 전형은 일반 전형 아니면 추천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에 해당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추천 전형도 있긴 한데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소득에 따라서 또는 부모님의 직업에 따라서 이런 그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하고는 이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도 인문계, 자연계, 공이 내신 성적이 상위 2등인 학생들끼리만 추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바로 논술 전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으로 33.19%를 뽑는다는 얘기는 고려대의 경우에는 전체 정원의 3명 중에 1명을 논술로 선발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수시 모집에서 역시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될 부분은 역시 논술 전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다시 한번 또 보시면요. 서강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전년도에 수시 전형 비율이 68.2%였는데요. 이 대학은 전형 명칭을 아예 논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집 비율이 30.55%를 선발합니다. 역시 이제 고려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명 중에 1명 가까이를 논술로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류 전형, 뭐 아트 앤 테크놀로지, 알바트로스 이제 이런 전형들이 쭉 있는데요. 상당히 좀 제한적인 조건이라든지 또는 특정한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자료들을 확인해서 보신다라고 얘기하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수시 모집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상당히 제한적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논술 전형이 상당히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선생님께서 대표적으로 우리 고려대와 서강대를 중심으로 수시 전형의 비율을 살펴봐 주셨는데, 그러니까 서울 주요 11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논술 전형 선발 비중이 전체 수시 모집 인원의 약 40.8%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수험생 절반가량이 이 논술로 대학을 간다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뿐만이 아니라 수도권까지 포함한다면 중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논술 전형을 네.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올해 2014학년도에는요. 그러면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들의 현황들 변화가 좀 있나요? 예, 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개 대학이 논술 전형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덕성여대가 새롭게 논술 전형을 신설을 해서 1개 대학이 늘어나서 29개 대학이 이제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요, 서울대만 이제 논술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대 인문계지만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층 면접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논술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생님께서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 그리고 모집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잠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논술이라는 전형 요소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사실 그 학계를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요소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네.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특강을 잘 들으면 아마 논술의 효율적인 전략을 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좀 꼭 많이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예, 네.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겨울방학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채점관도 반하는 인문계 논술 전략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 최준익 교수님께서 이 수시에서의 논술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셨는데, 자, 이제 그야말로 채점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고급 전략들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지 선생님의 강의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학생들 가운데서 이제 내신은 지금 고3에 지나가는 학생들은 2학년까지 이제 결정이 돼 있으니까요. 3학년 1학기 정도가 이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살펴봤을 때 내신에서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부분만큼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은 상당히 좀 고민이 많겠지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에서도 정시 모집을 생각한다라면 수능 점수가 상당히 높은 부분에서 형성이 돼야 본인이 이제 원하는 학교에 이제 진학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다라고 볼 때 과연 3학년에서 수시 모집 전략을 세울 때 논술 전형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우선 내신 성적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목표했던 대학이 좀 부족하다고 했던 학생들, 그리고 수능이 아주 뭐라고 얘기할까요? 좋은 쪽에서 이렇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안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 논술 전형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목표하는 대학에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술을 생각할 때 수능 체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개 이제 많은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은 수능 최저 학력을 통해서 일종의 어떤 그 학생들을 걸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생활 기구 가운데 전통적으로 이 채가 있지 않습니까? 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을 전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조금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공적인 시험인 수능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자격 수준을 이제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논술의 실력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 건데요. 체제에 대한 고민을 또 전략을 적극적으로 잘 세워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상위권 대학의 수능 체제는요, 우선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선발 두 가지로 나눠서 대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예를 들었던 고려대학하고 서강대학의 경우 전년도에 어떤 식으로 수능 체제를 반영했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요. 고려대의 경우에는 전년대 우선 선발로 60%를 선발했는데요. 학생부 30에 논술 70입니다. 논술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최저를 요구해요. 그래서 1등급 2개, 언외 중에서 하나, 또 수리에서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이나 정경대학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요. 언수외가 공이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최저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이제 40%인데요. 이 경우에는 학생부와 논술의 비중이 이제 50대 50으로 같습니다. 학생부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요. 수능 최저의 경우에는 2개 영역 2등급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은 최소한도로 2개 영역 2등급 이상은 현재 나오고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개 이렇게 이제 등급을 반영하는데 100분위를 반영하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 서강대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우선과 일반 선발의 비중이 50대 50인데요. 역시 우선은 논술의 비중이 70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인문이나 사회의 경우에는 언수의 100분위 합이 288입니다. 등급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100분위를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겠지요. 등급은 조금 낮더라도 다른 쪽에서의 100분위가 높다라면은 서강대 우선 선발 전형에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경영이나 경제의 경우에는 100분위가 292 이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발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언수 외탐 중에서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로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도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 들어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 전체적으로는 서울 시내의 일반 선발의 경우를 평균을 예로 든다라면은 2개 정도 2등급은 나와야 된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연 그거에 본인이 충족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자,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의 수능 최저를 저희가 또 살펴봤는데, 저희가 작년에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도 많은 학생들이 수시 지원을 했지만 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수시에서 모두 떨어지고 이제 정시를 지원하려는 그런 학생들 상담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아마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원치 않았던 결과를 얻던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선생님, 올해 주요 대학들 최저학력 기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 말씀 아주 이제 좋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이 있어하고 또 빨리 좀 이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이전에 먼저 이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먼저 좀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등급이 높은 등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 선발 전형으로 뽑는 경우에는 최저 학력 통과가 합격의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등급이 낮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논술 실력이 사실상 당락의 관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이제 수능을 조절해 가면서 이제 논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수능 성적을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두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6개 전형을 다 논술에 지원한다라고 할 때 상향으로 지원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누어서 내가 최소한도로 요 정도까지는 내가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왜냐하면은 최저가 통과하지 못하면은 전혀 이제 그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대, 경희대 일부 전형, 그 다음에 중앙대 일부 전형, 그 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그런 대학들, 특히 이제 단국대 같은 경우는 전체 전형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자, 이 경우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최저가 없으니까 마음 놓고 논술 실력 가지고 이제 결판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여기에 또 함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형은 학생들이 거의 지원을 하면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체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논술 실력이 그야말로 신의 경지에 이르는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체저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걸러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능이 끝나고 나서 치르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가채점을 해보고서 체저를 맞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은 거의 시험 보러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상당히 이제 빈자리가 많거든요.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은 그래서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문수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예요. 과연 올해의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대개 전년도보다는 내려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저 학력 기준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교육 유발의 어떤 큰 요소가 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정 정도 받아들여져서 사실은 최저 학력 기준을 지금 현재 낮추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러나 이제 아직 정확한 부분은 대학마다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은 일단 몇몇 대학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자신들의 어떤 보관을 내놓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대학의 최저 학력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에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언수회 등급 합을 5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3개 등급 합이에요. 언수회가 아니라 4개 중에서 3개 등급 합 6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는 국영수 100분위 합 265, 예, 100분위까지 이렇게 적용을 한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언수회 2개 등급 합이 4였는데 요번에 2014학년도는 2개 각각 3등급 이내입니다. 한 등급 정도씩 이렇게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선 선발이 높은 등급을 요구했죠. 3개 1등급이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3개 등급 합 4 또는 3개 100분위 합 284 이상을 요구하고 있죠. 완화가 됐습니다. 경희대 일반 선발 2개 2등급이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2개 등급 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1등급이면 하나가 4등급이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의 특징은 사탐을 2개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과목 1개 과목을 등급에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대학을 살펴보면요. 서강대 같은 경우도 100분위를 반영했던 대표적인 대학이었는데 약 4% 정도를 낮췄습니다. 우선 선발에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등급이 높았던 학교긴 하지만은 현재까지 발표된 사항은 학과별 특성에 따라서 등급 수준을 좀 내리겠다. 요 얘기까지만 하고 있고요. 대신 시험 시간을 좀 늘려서 좀 더 심층적으로 평가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야말로 정말 논술 실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선생님 어떻게 공부할까요? 우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월 중순이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조금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요. 축구 경기에 비교를 제가 할게요. 축구 경기를 하면 전반전이 있고, 그 다음에 하프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저는 이제 전반전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월 달서부터 3월 달까지가 전반전이다. 이렇게 3달이 전반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4월, 5월, 6월, 7월까지가 하프타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4월 달에 중간고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5월 달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제일 많은 달입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은 바로 6월 말이나 7월 초에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또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프타임이고, 그 다음에 후반전은 이제 10월 달에 이제 수능 1차에서 논술 보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8월, 9월 달이 후반전이라 이렇게 보면은요. 1월부터 3월까지는요. 지원대학의 최근 2개년 기출문제,
예,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제 2014년도라면요, 학년도가 아니라 연도로 친다라면요, 2011이나 2012년 두 개 년도의 기출 문제를 풀어본다 하는 건데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많이 풀지 말고 한 가지 문제를 풀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도록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프타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학교 기말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중간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또 수행평가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바로 전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지요. 모의고사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후반전이 8월 달서부터 9월 달입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쯤이면요,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이제 논술 모의고사나 예시 문제를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지원대학의 모의고사 문제를 적어도 5회 정도는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풀어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연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3학년 또 준비만이 아니라 또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대학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준비를 하면서 올해를 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논술 전형이라고 해서 논술만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의 우선 선발을 먼저 좀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선생님께서 좀 전반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 순서는 바뀌는 수능 유형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선배들의 공부 노하우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신들의 공부 비법 가운데 역시 인문계 논술 공부법 살펴보죠. 2012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주소형 양. 고3 때 입시에 한 번 실패한 후 새롭게 공부 방법을 바꾼 덕분이라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2년간 논술 공부를 했는데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교과 과목 공부도 그리고 논술 공부도 둘 다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재수하면서 공부 방법을 바꿈으로써 논술과 교과 과목 공부 둘 다 잡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소형 양의 인문계 논술 공부 비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겨울방학부터 논술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소형양.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시기별로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1, 2월에는 전반적인 논술 공부를 하면서 논술이란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익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 3월에서 6월 달에는 6월 평가원을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정시에 더 집중을 하시고 주말에 한 번 정도 논술을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7월, 8월엔 여름방학이니까 시간이 많기 때문에 논술 특강을 들으셔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맞춰진 논술 특강을 들으면서 어떤 문제 유형인지 아시면 되고요. 개학하고 나서 9월 평가원 전까지는 다시 정시 준비에 힘을 쓰신 다음에 이제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10월 달에 시험이 있기 전까지 다시 논술 준비에 힘쓰셔서 주말 이틀 동안 그리고 주중에 한 번 정도 논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시기별로 달리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평소 적정 논술 공부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면 그러니까 정시를 준비하는데 그 리듬이 깨져요. 그래서 주 중에는 하루 정도 잡아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써봤고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는 오전에 한 9시부터 12시, 1시 정도까지 논술을 썼었어요. 논술 공부에 치우쳐 교과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소형양. 논술을 준비할 때 교과 공부는 버리고 논술 공부에만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논술 공부는 교과 공부에 절대 우선하지 않습니다. 고3 때 유명 강사의 강의를 찾아 들었다는 주소형 양. 하지만 곧장 실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기존의 논술 공부 방식을 바꿔야 했다는데요. 저는 재수할 때 유명한 선생님의 수업을 듣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유명한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고등학교 때보다 실력이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근데 논술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기본적으로 논술을 합격하기 위한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배워도 충분히 논술을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들을 모두 써보고 그래서 그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실력이 되는 소형양의 논술 공부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논술을 썼을 때 선생님께서 첨삭해 주신 거 한 번 읽어보고 바로 덮어버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 문제점이 뭐였는지 그리고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 뭐였는지 둘 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게 돼 있어요. 다음번 쓸 때. 그래서 제가 논술 방법을 첨삭을 받으면 반드시 다시 써보기로 고쳤어요. 유의를 하면서 쓰게 되니까 나중에 논술 실력이 정말 많이 늘더라고요. 선생님의 첨삭에 주의하면서 반드시 다시 써봤다는 소영양.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논리 전개 아니면 문단 구성 이런 자잘한 것까지 다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런 거 다 모두 체크하면서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논술 실력이 늘어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2번의 도전 끝에 교과와 논술 모두 결실을 읽어낸 소영양. 이 땅의 모든 수험생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교과 공부와 논술 2마리 토끼를 잡아라. 수능 5과목 만점에 논술까지 제패한 주소영 양의 논술 공부법이었습니다. 주소영 양의 인문계 논술 공부 비법. 1. 시기별로 논술 공부법을 달리하기. 2. 강의만 듣지 말고 직접 논술 써보기. 3. 반드시 퇴고하기. 네, 주소형 양의 인문계 논술 공부법 잘 봤습니다. 근데 소영 양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 논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박문 선생님 어떻게 좀 생각하셨는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학생이 한 말이 맞아요. 그 논술만 주요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논술 전형이라서 꼭 논술이 주인공은 아니거든요. 각각 주인공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학교 그리고 본인의 수준에 맞게 균형을 잃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자연계 논술 네. 공부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학생들 많이 보셔가지고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겨울방학 특집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인문계 논술 전략 특강 최진규 선생님께서 전해주고 계신데 이번에는 어떤 비법을 말씀해 주실지 또 주목을 해보지요. 예, 며칠 전에 그 방학이니까요. 졸업했던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고등학교 이제 학습했던 그런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갔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들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현재까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논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논술을 꼭 대학 입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사회 진출해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술을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기출 문제를 구조화하는 그런 연습을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논술이 가지고 있는 논제의 특징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요. 우선 이 부분이 이제 논제가 되겠지요. 제시문은 워낙 기니까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건국대학교 2013학년도 이제 논제가 될 텐데요. 자, 여기 논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가를 참고하여 나에 나타난 모방성과 기억과 정신 그리고 혁신과의 관계를 분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1시간만 더 주면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드릴 텐데 아주 짧은 시간이니까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논술의 원리는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식이라고요. 공식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결국은 논술은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출제자의 논제라는 건 의도 아니에요. 어떤 의도에서 출제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도에 맞는 답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답을 쓸 때 공식이 바로 이 논제라는 얘기예요. 자, 그대로 가를 참고하라고 그랬어요. 참고해서 나에 나타난 모방성, 기억과 정신, 혁신과의 관계를 분석하라라는 얘기. 논술에서 요 끝부분에 서술 관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분석하라는 거는 하나하나 연관지어서 서로 그 부분을 뜯어서 정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이따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요. 과거 우리 민족이 치렀던 과거 시험 같은 데서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논제를 대책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논제에 따라서 답을 쓰잖아요. 우리가 답안을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과거 제도에서는 그거를 대책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 시험에서요, 그 답안을 쓴다고 얘기하면 고루한 성리학자들이 어떤 그 유교적 이념을 달달달달 외워서 쓰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거 시험 제도의 문항을 보면요, 그때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 답안을 모아놓은 이 동책 정수라는 책을 보면요, 가장 우수한 답안을 20편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은 바로 어떤 식으로 답을 썼는지 오늘날의 논술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논제 자체가 공식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제가 언급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 요번에 이제 2013 학년도 논술 예시 문제하고 실제 수시에 출제됐던 문제를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학년도 예시 문제인데요. 모방과 창조를 주제로 했습니다. 언제나 논술은 하나의 주제로 연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문제를 잘 보세요. 1번은 가를 참고하여 나에 나타난 모범성과 기억과 정신, 혁신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제가 지금 칠판에 쓴 내용입니다. 분석하시오 이랬어요. 그 다음에 2번은 가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간의 모방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라에 나타난 삶의 방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분석하는 거예요. 2번은 설명한 다음에 자신의 견해를 쓰는 거예요. 그대로 순서대로 설명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조건을 통해서 내 견해를 쓰는 겁니다. 예시 문제, 모의고사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 시험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자, 실제 시험 문제를 보세요. 정체성을 주제로 해서 출제가 됐는데, 가나에 근거하여 다에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을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에 그려진 나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문제의 스타일이나 형태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시 문제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예시 문제를 8월달이나 9월달쯤에는 적어도 5번 이상 써보면서 그 패턴을 완전하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시험 문제가 그 패턴 그대로 다만 주제만 바뀌어서 나올 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예시 문제 같은 경우는요, 각 대학별로 예시 답안까지도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시 답안을 계속해서 써보면서 그 흐름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근데 앞서 우리 서술어가 어떻게 끝나느냐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논술은 유형이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5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요설, 평대, 용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약형, 화면을 보실까요? 요약형 하면은요, 지문 하나를 요약하라는 거를 저는 단수형이라고 보고요, 2개를 요약하면 복수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술어 부분에 보면은 그냥 요약하시오, 간추려 정리하시오, 약술하시오, 요지를 밝히시오, 핵심 내용을 정리하시오, 요거는 요약형입니다. 이 요약형의 특징은요, 개인이 주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형 같은 경우는요, 해설과 해결로 나눕니다. 설명이라는 말은 풀어서 밝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설하시오, 설명하시오, 밝히시오,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해결은 결과를 제시하시오, 결과를 구하시오, 이런 것들이 해결형이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평가형이 대학마다 가장 많이 출제하는 유형입니다. 평가형은 제가 이제 2가지로 보는데요, 분석과 논박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분석하시오, 해석하시오, 그 다음에 평가하시오. 뭐 연세대, 건국대, 고려대 대부분 분석하시오, 평가하시오, 비교하시오, 이런 서술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분석형이고요. 최근에는 논박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시오, 논리적으로 반박하시오, 뭐뭐의 입장을 변호하시오, 이건 논박형이다. 대안형 같은 경우는 어떤 대안을 모색하시오, 그 다음에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쓰시오 해서 제시형과 자유형, 요 2가지로 나누는데, 요것이 4가지 유형이고요. 요 4가지 유형이 서로 이렇게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융합형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융합형은 2가지가 겹칠 때를 저는
더블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약하다, 설명한 다음에 요약하시오면 설명과 요약이 융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3형은 세 가지가 융합이 되어 있는 건데요. 뭐 설명하고 대조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설명과 평가와 대안이 융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3형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네 가지 유형은 없느냐?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형까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유형을 파악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답안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지 좀 그 구조화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칠판을 보시죠. 네. 자, 이 부분에서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형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요약형, 설명형, 평가형, 대안형, 융합형, 요 5가지 유형을 얘기했어요. 이 5가지 유형 안에 걸려들지 않는 논술 문항은 없습니다. 다 여기에 속해 있는데요. 이거를 푸는 원리, 공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식이 2가지면 복잡하겠죠. 이런 때는 이런 공식 적용하고 저런 때는 저런 공식 적용하면 상당히 공부도 많고 상당히 복잡하겠잖아요. 근데 공식은 딱 하나지. 뭐냐면은 설파적가합니다. 설파적가. 정현주 아나운서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켓이 비싸 보입니까? 네. 비싸 보여요? 네. 이거 3만 원 줬다고 믿으시겠어요? 못 믿겠는데요. 못 믿겠죠? 예. 이때 무슨 말씀하시죠? 선생님 설마 그렇게 저가예요? 설마 저가. 이거는 설파 저가. 이렇게 말해요. 어머, 설마 저가예요. 예. 설파 저가. 예. 예. 요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설파 적가는 설정의 준말입니다. 파악의 준말, 그 다음에 적용의 준말, 가공의 준말입니다. 모든 문제는 요 4가지 단계로 풀으시면 됩니다. 설정을 하세요. 어떻게? 가를 참고해서 설정을 할 때는 논제를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분석하라는 거. 어떻게 how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파악을 하라는 얘기는 요거에 맞춰서 제시문을 파악하는 겁니다. 제시문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 읽은 내용을 요 틀에다가 갖다 그대로 놓는 게 적용이고 그 다음에 가공은 적용한 내용을 내 말로 녹여서 표현하는 게 가공이다. 이것은 언제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처음부터 따라서 진행하다 보면은요, 여러 차례 진행하다 보면은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가공에 있거든요. 가공은 나름대로 계속 써보면서 노하우가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설파적가. 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어떤 책들로 좀 공부를 해야 될지, 접근해야 될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부분은요, 지난해부터 상당히 그 논술이 이제 대학 교재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출제된다고 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부터는 교과서에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대학들이 50% 정도는 교과서에서 지문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출제할 때 검토를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제 교과서의 비중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 지문을 상당히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교과서 학습 활동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EBS 교재 지문에서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하면서요. EBS 교재 지문을 아주 철저하게 잘 살펴보면서 이게 논술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첨삭이에요. 그건 이제 선생님한테 첨삭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무엇보다도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동아리를 통해서 서로 자신 글을 같이 읽어주고 같이 보면서 보완해주고 이러는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결정적인 비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비법을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본인에 맞는 실천을 좀 해서 올해 수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논술을 준비한다. 반드시 학원을 다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만 잘 활용해도 굳이 사교육은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좀 믿음이 생기는데요. 선생님을 믿고 자신을 격려하면서 논술 준비를 잘 해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최준규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선생님께서 오늘 알려주신 그 쓰는 그 내용, 설정, 파악, 그리고 적용, 가공, 요 4가지 단계만 좀 잘 기억을 하셔도 오늘 좋을 것 같은데 혹시나 세세한 부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다시 보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강의해주신 최진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는 고3 수험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 서울시에서 또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모 선생님께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서울시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주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희망 특강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5번의 특강 중 3번이 끝났는데 이제 2번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23일은 이상묵 서울대 교수 그리고 30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희망 특강은 서울 신청사 8층에 있는 다목적 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171-2124에서 8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논술 특강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내일은 이 자연계 학생들을 위한 자연계 논술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합격 예감 2014 자연계 논술 전략을 주제로 함께 할 테니까 자연계 논술 준비한 학생들도 내일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